여러분, 한국 반도체에 부과한 35% 보복 관세가 결국 미국의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지금 미국은 신호등부터 국방부 서버까지 일제히 가동을 멈추며 단 1.5초 만에 전국이 정지됐습니다. 한국산 메모리 의존도 74%, 군 전술 네트워크 81%를 대체할 수 있다던 망상이 시간당 30억 달러 손실이라는 대재앙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미국이 바보같이 믿었던 일본의 대체 칩 수율이 0.5%에 불과했다는 점입니다. 믿으시겠어요? 세계 최강국이 12시간 동안 한국 대사관 로비에서 무릎 꿇고 기다렸다는 걸요? 미국을 초토화시킨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기술 주권, 그 전말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감동의 대한민국 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레나 하츠필드입니다. 오늘 기준 만 39살 미국 상무부 산하전략공급망 통제실의 실무 책임자였죠. 그리고 저는 그날 새벽 제 인생의 신념이 한 번에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새벽 4시 20분이었어요. 창밖 교차로의 신호등들이 동시에 노란빛으로 떨리더니 1.5초 후 도시 전체가 검은 천으로 덮인 것처럼 꺼져버렸습니다. 자율주행 모드로 달리던 차량들이 일제히 급제동했고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와 비명, 경적이 한꺼번에 폭발했죠. 유리창에 비친 광경은 사고가 아니라 정지였습니다. 도시가 숨을 멈춘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연방항공청 서버 마비, 상공 비행기 수천 대 선회 중, 병원 전자의무 기록, 시스템 먹통, 응급수술 중단. 단어 하나하나가 제 목 뒤를 잡아당겼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설마 우리가 지금 기술 하나에 목이 잡힌 건가?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당황했는지 아세요? 사실 저는 이 일이 일어나기 사흘 전부터 징조를 봤거든요. 월요일 오후였습니다. 상무부 장관실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됐고 저는 자료를 들고 뛰어갔죠. 회의실 문을 열자 냉기가 제 얼굴을 때렸어요. 장관의 표정이 돌처럼 굳어 있었거든요. 그가 단 한 문장을 던졌습니다. 한국 정부가 우리 관세 정책에 반발하고 있다.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 저는 그때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어? 우리가 세계 최강국인데. 하지만 화요일 저녁 상황이 달라졌어요. 한국 대사관에서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일방적 관세 조치에 대해 기술 주권 보호 조치를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었죠.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기술 주권? 그게 뭔 소리야? 수요일 아침 백악관 참모들이 모였고 저도 배석했어요. 국가안보보좌관이 말했습니다. 한국이 허세를 부리고 있다. 우리가 압박하면 무릎 꿇을 거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맞아, 그럴 거야. 그런데 수요일 밤 제 컴퓨터에 이상한 보고서가 올라왔어요. 국방부 분석팀이 작성한 문서였는데 제목이 이랬습니다. 한국산 반도체 의존도 긴급 점검.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숫자들을 보는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미국 주요 데이터 센터의 74%가 한국산 메모리 기반으로 돌아가고 있었고 군 전술 네트워크의 81%가 한국 기술 없이는 단 1초도 정상 작동이 불가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어요. 이게 사실일까? 하지만 저는 그 보고서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약하다는 걸, 우리가 의존하고 있다는 걸. 목요일 새벽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도시가 멈췄죠. 저는 서둘러 옷을 입고 상황실로 달려갔어요. 차가 막혀서 걸어갔는데 거리는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휴대폰을 들고 소리를 질렀고 가게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죠. 상황실에 도착하자 모니터가 모두 빨간색이었습니다. 전력망 제어 시스템 오류, 금융거래 중단, 국방부 전산망 다운, 위성통신 불능. 기술팀장이 목이 잠긴 목소리로 말했어요. 원인 찾았습니다. 한국 본사에서 락을 발동했습니다. 락. 잠금. 그 단어 하나가 제 척추를 얼렸습니다. 저는 물었죠. 무슨 소리예요? 한국이 우리 시스템을 잠갔다고요? 팀장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화면에는 한글로 된 문구가 떠 있었어요. 저는 한글을 읽을 수 없었지만 밑에 영어 번역이 있었죠. 기술 주권 보호 조치 발동, 생체 인증 없이 시스템 접근 불가. 저는 그 순간 제가 믿어온 미국의 절대성이 숫자 몇 줄로 종이처럼 찢기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누군가가 소리쳤어요. 뉴욕 증시 개장 전에 해결 안 되면 대폭락입니다.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죠. 병원에서 연락 왔습니다. 중환자실 모니터링 시스템 다운, 환자들 위험합니다. 저는 벽에 기댔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그때 한국 대사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화를 원합니다. 저는 전화기를 받았죠. 그런데 제 손이 떨렸어요. 대사관 직원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협상 테이블에 나오시겠습니까? 저는 입을 열려다가 닫았어요. 머릿속에서 여러 생각이 엉켰거든요. 그리고 저는 결국 전화를 끊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떠오른 건 협상이 아니라 복수심이었으니까요. 저는 15년 전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제 새아버지의 얼굴을, 그가 쓰러지던 날을. 그리고 저는 이를 악물었죠. 절대로 굴복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그 오기가 제가 평생 가장 크게 후회할 결정을 밀어붙이게 만들 줄은 몰랐습니다. 상황실 모니터에는 계속 빨간 경고등이 깜빡였고 저는 그 빛을 보며 주먹을 쥐었어요. 우리에게도 방법이 있을 거야. 한국 없이도 할 수 있어. 하지만 그건 제가 스스로에게 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하면 욕을 먹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까지 한국을 믿지 못했어요. 15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는 24살이었고 대학을 갓 졸업한 상태였죠. 제 새아버지 마일로 하츠필드는 작은 정밀부품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직원이 150명 정도 되는 중견 기업이었어요. 그는 기술은 자존심이라는 말을 진짜로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침마다 공장을 돌면서 기계를 쓰다듬고 도면을 들여다보며 미소 짓던 사람이었죠. 저는 그를 존경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돈보다 품질을 먼저 생각했거든요. 2000년대 초반 회사는 잘 나갔습니다. 미국 내 여러 대기업의 부품을 납품했고 수익도 안정적이었죠. 그런데 2005년쯤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아시아 제조업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한국 기업들이 비슷한 제품을 더 빠르고 더 싸게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새아버지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우리 제품이 더 좋아, 품질이 다르다고 말했죠. 하지만 거래처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가격 경쟁력이 없다는 이유였어요. 새아버지는 회의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들은 베낀 거야. 어딘가에서 훔쳐온 기술로 싸게 밀어붙이는 거야.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더 쉬웠거든요. 우리가 뒤처졌다는 걸 인정하는 것보다. 2008년 리먼 사태가 터졌습니다. 경제가 무너졌고 주문이 급감했죠. 회사는 버티려 애썼어요. 새아버지는 은행을 찾아다니며 대출을 받았고 직원 절반을 해고했습니다. 저는 그때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집에 갈 때마다 새아버지의 얼굴이 하루가 다르게 수척해지는 걸 봤어요. 그는 밤마다 서재에 앉아 장부를 들여다봤고 술을 마셨죠. 어느 날 저녁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회사 괜찮아요?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괜찮아, 레나. 하지만 포기할 순 없어. 왜요? 그가 말했습니다. 이게 내 자존심이야. 이 회사가 무너지면 나도 무너지는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2009년 봄 회사는 결국 파산했습니다. 직원들이 떠났고 공장 문이 닫혔죠. 새아버지는 빚만 떠안았습니다. 집도 팔아야 했고 차도 팔아야 했어요.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58살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저는 그의 관 앞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조문을 왔지만 저는 아무 말도 듣지 못했어요. 귓속에서 새아버지의 목소리만 맴돌았거든요. 저들은 베낀 거야. 훔쳐온 기술로 우릴 무너뜨린 거야. 그날 이후 제 머릿속에 한국은 국가가 아니라 상처였습니다. 논리보다 먼저 감정이 뜨거워지고 이성이 아니라 과거가 버튼을 눌렀죠. 대학원을 졸업하고 상무부에 들어갔을 때
저는 무의식적으로 아시아 관련 업무를 지원했어요. 왜냐하면 제 안에 응어리가 있었거든요. 상무부에서 10년을 일하며 저는 승진했고 전략 공급망 통제실 실무 책임자가 됐습니다. 제 업무는 미국의 핵심 기술과 공급망을 보호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 일을 하면서 한국 기업들을 특히 예리하게 감시했습니다. 동료들이 물었죠. 레나, 왜 한국에 그렇게 민감해? 저는 대답했어요. 조심해야 해. 저들은 빠르게 성장했지만 신뢰할 수 없어. 하지만 사실은 조심이 아니라 편견이었습니다. 신뢰가 아니라 복수심이었죠. 저는 한국 기업들의 보고서를 볼 때마다 의심부터 했어요. 이 기술은 어디서 가져온 거지? 이 성장은 정상적인 건가? 그리고 회의 때마다 강경한 입장을 주장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기술 유출을 막아야 한다고. 제 상사들은 제 열정을 높이 샀어요. 레나는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키려는 건 미국의 이익이 아니라 제 상처였다는 걸. 그리고 그 상처가 그날 새벽 제 손을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 전화를 끊었을 때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절대로 저들에게 고개 숙이지 않겠어. 새아버지가 무너진 것처럼 저들도 무너뜨릴 거야.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무너지는 건 한국이 아니라 제 신념이 될 거라는 걸. 상황실에서 모니터를 보며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우리에게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그리고 그 방법이 제 인생 최악의 선택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저는 새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제게 했던 말을요. 레나, 절대 저들에게 지지 마.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빠. 절대 지지 않을게요. 그리고 그 약속이 저를 지옥으로 끌고 갔습니다. 상황실 불빛이 어둠 속에서 깜빡였습니다. 비상 발전기가 돌아가고 있었지만 메인 시스템은 여전히 죽어 있었어요. 기술팀장 데이비드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땀이 흘렀고 손이 떨리고 있었죠. 레나, 이거 봐야 해요. 저는 그를 따라 메인 콘솔로 갔습니다. 화면에는 시스템 로그가 빠르게 스크롤되고 있었어요. 데이비드가 특정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여기요. 새벽 4시 18분 53초 한국 본사 서버에서 명령이 전송됐어요. 생체 인증 시스템 활성화, 모든 외부 접근 차단.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데이비드가 설명했죠.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납품한 모든 반도체의 생체 인증 시스템을 내장했어요. 평소엔 비활성화 상태였지만 이번에 원격으로 활성화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데이비드가 대신 말했습니다. 우리 시스템이 한국 엔지니어들의 생체 정보 없이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다른 팀원이 보고서를 들고 왔어요. 전국 데이터 센터 현황입니다. 74%가 한국산 메모리 의존, 현재 모두 락 상태. 군 전술 네트워크는 81%, 병원 의료 시스템은 67%. 숫자가 하나씩 읽힐 때마다 제 가슴이 조여왔어요.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 연락 왔어요. 거래 시스템 마비 개장하면 패닉 매도 예상.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죠. 국방부입니다. 위성통신 불가, 전투기 지상 대기 명령. 저는 벽에 기댔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싶었거든요. 세계 최강국이라던 미국이 한 나라의 잠금 버튼 하나에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니.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백악관이었어요. 저는 전화를 받았죠. 하츠필드 긴급회의 소집. 30분 안에 백악관으로.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재킷을 집어들었어요. 밖으로 나가려는데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레나, 한국 대사관에서 또 연락 왔어요. 협상 의사 타진하는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중에요. 왜 협상을 거부했냐고요? 사실 그때 제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한편으론 협상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죠. 이성적으로는 분명히 알았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감정이 소리쳤습니다. 지금 내가 흔들리면 새아버지의 죽음이 헛되다. 그리고 더 깊은 곳에서는 자존심이 울부짖었어요.
미국이 한국의 고개를 숙인다. 그건 굴욕이야. 저는 차를 타고 백악관으로 향했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신호등이 깜빡거리고 사람들이 도로를 걸어다녔죠. 경찰차 사이렌이 울렸고 가게들이 셔터를 내리고 있었어요. 백악관에 도착하니 이미 여러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국방장관, 재무장관, 국가안보보좌관, 그리고 상무부 국장 에드거 브로디. 에드거 브로디는 57살의 베테랑 관료였어요. 말투는 부드러운데 눈빛이 칼 같은 사람이었죠. 그는 저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실로 들어가니 대통령이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고 분위기는 얼음장이었죠. 대통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상황 보고. 국가안보보좌관이 일어섰어요. 현재 전국 주요 인프라 마비, 경제 손실 시간당 30억 달러 추정. 대통령이 물었죠. 해결 방안은? 그때 에드거 브로디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했어요. 한국과 협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죠. 우리에게 다른 선택지도 있습니다. 모두가 그를 쳐다봤어요. 브로디가 말했습니다. 한국산 반도체의 소급 관세 35% 부과. 미국 내 한국 기업 자산 즉시 동결. 그리고 대체 공급처 확보.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대체 공급처가 있나? 브로디가 미소 지었어요. 이미 접촉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일본 측 특사가 들어왔죠. 그의 이름은 히비키 미나토. 44살의 일본 외교관이었어요. 그는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고 들어왔습니다. 미소는 얇았고 눈은 너무 차분했죠. 히비키가 단상에 섰습니다. 그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일본 라피더스 프로젝트를 소개합니다. 한국을 2달 안에 완전히 대체할 수 있습니다. 수율은 85% 보장합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떴어요. 예쁜 곡선이 상승하고 있었죠. 회의실이 안도하는 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그 숨을 따라 쉬었어요. 하지만 자료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제 속이 불편했습니다. 샘플 수가 적었고 일정이 비현실적이었고 핵심 공정 설명이 비어 있었어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실례지만 검증 데이터를 더 볼 수 있을까요? 히비키가 저를 쳐다봤어요. 그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간이 있으십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손실은 커지는데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말이 맞았거든요. 대통령이 결정했습니다. 진행하라. 그렇게 서류가 돌았고 서명이 이어졌어요. 제 차례가 왔을 때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펜을 들었다가 내려놓았다가 했죠. 그때 에드거 브로디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는 낮게 속삭였어요. 레나, 지금이 기회야. 한국이 우리를 무시했지만 이제 우리가 주도권을 되찾는 거야. 저는 그를 쳐다봤어요. 브로디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 새아버지도 이걸 원했을 거야. 그 말에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명했죠. 그 순간 마음속에서 철컥 소리가 났습니다. 마치 제 양심이 잠금당하는 소리 같았어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 DC의 밤하늘이 보였죠. 별이 없었어요. 도시의 불빛 때문에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게 한국이 떠올랐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빛나는 하늘을 가린 것처럼 제 편견이 진실을 가리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내가 오라.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책상 위에 문서 뭉치가 올라왔습니다.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위치한 한국 기업 투자 자산 동결 명령서였어요. 저는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죠. 직접 일자리 32,000개, 간접 일자리 85,000개. 지역 경제 기여도 연간 12조 원. 교육기금 지원, 지역병원 후원, 장학금 프로그램. 모든 게 제 펜 끝에 걸려 있었어요. 저는 펜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거든요. 머릿속에서 여러 생각이 충돌했어요. 이건 정말 옳은 일인가? 하지만 미국을 지켜야 하지 않나?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에드거 브로디가 들어왔죠. 그는 제 뒤에 섰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어요. 레나, 지금 망설이면 넌 역사에 남을 거야. 미국을 구한 사람으로.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브로디가 말을 이었어요. 아니면 미국을 배신한 사람으로 남을 수도 있지. 선택은 내 몫이야. 그 말이 이상하게도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위협이 아니라 격려처럼 들렸죠. 그리고 그 따뜻함이 더 위험했어요. 사람은 칼보다 담요에 더 쉽게 잠기니까요.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명했어요. 사인을 하는 동안 제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마치 얼음을 만지는 것 같았죠. 브로디가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잘했어, 레나. 넌 애국자야. 그는 나가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밝은 날씨였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오후에 상황실로 갔습니다. 히비키 미나토의 발표가 있었거든요. 그는 단상에 올라 말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첫 샘플 배송, 한 달 안에 양산 돌입.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도 손뼉을 쳤죠.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은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히비키의 눈빛이 너무 차분했거든요. 마치 모든 걸 계산한 사람처럼. 회의가 끝나고 저는 히비키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지만 기술 검증 자료를 더 받을 수 있을까요? 히비키가 미소 지었어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기밀이라서 제한적으로만 공개 가능합니다. 제한적? 네, 핵심 공정은 저희 영업 비밀이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의심이 커졌어요. 그날 밤 사무실에서 히비키가 제출한 자료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수율 85%라는 숫자가 계속 눈에 띄었죠. 저는 과거 데이터를 찾아봤어요. 일본 반도체 산업은 90년대 이후 계속 하락세였습니다. 기술 격차가 벌어졌고 투자도 줄었죠. 그런데 갑자기 한국을 대체할 수 있다? 그것도 2달 만에?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수율 85%를 달성하려면 최소 3년의 연구개발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히비키는 2달이라고 했죠. 뭔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료를 닫았어요. 왜냐하면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걸. 대신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일본은 우리 동맹이야. 그들을 믿어야 해. 그리고 컴퓨터를 껐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라디오에서 뉴스가 나왔어요. 텍사스 테일러시 주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한국 기업 자산 동결 철회하라. 우리 일자리를 지켜달라. 저는 라디오를 껐습니다.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샤워를 했어요. 뜨거운 물이 제 몸을 적셨지만 마음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낯설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 그날 밤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새아버지가 공장 안에 서 있었어요. 그는 저를 보며 말했죠. 레나, 넌 뭘 하고 있는 거니?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빠를 위해 싸우고 있어요. 새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넌 내 상처를 키우고 있어. 저는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빠를 죽였잖아요. 새아버지가 다가왔어요. 그는 제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레나, 나를 죽인 건 그들이 아니야. 내 고집이 날 죽인 거야.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깨어났어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죠.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봤어요.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빛이 너무 외로워 보였어요. 저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한국 대사관 번호가 저장되어 있었죠. 손가락이 화면 위를 맴돌았어요. 전화를 걸까 말까. 하지만 결국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그리고 다시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 계속 숫자들이 돌아갔거든요. 수율 85%, 2달, 동결된 자산, 32,000개의 일자리, 그리고 새아버지의 목소리. 나를 죽인 건 그들이 아니야. 내 고집이 날 죽인 거야.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그 목소리는 들렸어요.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걸. 하지만 인정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인정하는 순간 제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것이 무너지니까요.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하늘이 점점 밝아졌죠. 저는 일어나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서명할 서류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월요일 아침 사무실에 출근하니 복도가 소란스러웠습니다. 동료들이 모여서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한 동료가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뉴스 기사였죠. 텍사스 테일러시 한국 기업 자산 동결에 항해 시위 격화. 주민 5,000명 집결 주지사의 탄원서 제출. 저는 기사를 읽었어요. 사진에는 플래카드를 든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우리 일자리를 지켜주세요. 한국과 협상하세요. 가족을 먹여 살릴 권리를 달라. 저는 휴대폰을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제 사무실로 들어갔죠.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켰어요. 이메일이 수백 통 와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항해 메일이었죠.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일자리를 잃었다. 당신은 사람들의 삶을 망치고 있다. 부끄럽지도 않냐? 저는 이메일을 하나씩 지웠습니다. 읽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한 이메일이 눈에 띄었어요. 발신자가 데이비드 기술팀장이었습니다. 레나, 중요한 정보가 있어요. 사무실로 와주세요. 저는 일어나 기술팀 사무실로 갔습니다. 데이비드가 저를 보더니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목소리를 낮췄죠. 레나, 이거 봐요. 그는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화면에는 주식 거래 내역이 떠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데이비드가 설명했습니다. 에드거 브로디 국장의 계좌예요. 지난주 금요일 회의 직전에 일본 반도체 관련 종목을 대량 매수했어요. 저는 숫자를 봤습니다. 매수 금액이 엄청났어요. 저는 데이비드를 쳐다봤습니다. 이게 확실해요? 데이비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확실해요. 그리고 더 있어요. 그는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브로디와 히비키 미나토의 통화 기록이었죠. 회의 일주일 전부터 여러 번 통화했어요.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건 내부자 거래 아닌가요? 데이비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증거가 더 필요해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거든요. 만약 브로디가 정말 개인 이익을 위해 움직인 거라면, 만약 일본과의 거래가 처음부터 계획된 거라면, 그럼 저는 뭐예요? 그냥 이용당한 건가요?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레나,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선택이 너무 어려웠거든요. 브로디를 고발하면 제 경력도 끝나요. 하지만 침묵하면 양심이 무너지죠. 저는 일어났습니다. 일단 더 조사해봐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데이비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어요. 워싱턴 DC의 하늘이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죠.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한국 대사관이었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츠필드 씨, 윤태호 대사입니다. 저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대사가 말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대답하려다가 멈췄어요. 머릿속에서 여러 생각이 충돌했거든요. 만나야 할까? 하지만 만나면 굴복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대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협상이 아닙니다. 그냥 대화입니다. 저는 입을 열었어요. 언제 만날 수 있나요? 내일 오후 어떠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제가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었어요. 제 신념과 현실이 자꾸 어긋났거든요. 그날 저녁 집으로 가는 길에 서점에 들렀습니다. 우연히 한국 관련 책 코너를 봤죠. 한 권의 책이 눈에 띄었어요. 제목이 한강의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책을 집어들고 뒷표지를 읽었어요.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으로
20년 만에 이룬 불가능한 성장. 저는 책을 펼쳤습니다. 사진들이 나왔어요. 90, 50년대 서울의 모습. 무너진 건물, 굶주린 아이들. 그리고 2000년대 서울. 빛나는 고층 빌딩, 현대적인 거리. 저는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 책을 사서 집에 가져왔어요. 그리고 밤새 읽었습니다. 책에는 한국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 노동자들. 공부하느라 잠을 줄이는 학생들.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부모들. 한 문장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빼앗긴 게 아니라 만들어냈다. 도둑이 아니라 창조자였다. 저는 책을 덮었어요. 그리고 천장을 봤습니다. 혹시 제가 틀렸던 걸까? 새아버지도 틀렸던 걸까? 한국이 훔친 게 아니라 우리가 따라가지 못한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아직 확신할 수 없어. 내일 대사를 만나고 판단하자. 저는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 계속 질문이 맴돌았거든요. 내가 지키려는 게 뭐지? 정의인가 아니면 자존심인가? 미국인가 아니면 내 상처인가?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한국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 긴장됐어요. 대사관 앞에 도착하니 경비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신분증을 보여주고 안으로 들어갔죠. 로비는 조용했어요. 벽에는 한국의 풍경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직원이 저를 안내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대사실 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하려는데 손이 떨렸죠.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윤태호 대사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60대 중반으로 보였어요. 흰 머리에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그가 일어나 손을 내밀었어요. 하츠필드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악수를 했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어요. 앉으세요.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대사도 맞은편에 앉았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대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차 한잔 하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사가 탁자 위에 주전자로 차를 따랐습니다. 향긋한 냄새가 났죠. 녹차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찻잔을 들고 한 모금 마셨어요. 따뜻하고 약간 쓴맛이 났습니다. 대사가 말했습니다. 오늘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가요? 대사가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 DC의 거리가 보였죠. 그가 말했어요. 기계는 빼앗아도 정신은 빼앗지 못합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대사가 저를 쳐다봤어요. 당신들이 우리 공장을 점령했죠. 기계를 가져갔고요. 네. 하지만 기계만으로는 반도체를 만들 수 없습니다. 저는 반박하려다 멈췄어요. 사실 그 말이 맞았거든요. 대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기술은 사람입니다. 땀과 눈물이 스며든 시간입니다.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기계는 그냥 철덩어리일 뿐이에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대사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노란 봉지였죠. 이게 뭔가요? 대사가 봉지를 테이블에 놓았어요. 믹스커피입니다. 저는 봉지를 집어들었습니다. 흔한 봉지 커피였어요. 대사가 말했습니다. 이 한 봉지에 30년이 들어 있습니다. 저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30년이요? 대사가 설명했습니다. 우리 엔지니어들은 공장에서 밤을 새웁니다. 집에 가지 못하고 가족을 보지 못하고 이 커피 한 잔으로 버팁니다. 저는 봉지를 들여다봤어요. 대사가 말을 이었죠. 누군가는 이걸 단순한 커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생존이었어요. 희망이었고요. 저는 봉지를 테이블에 내려놓으려다가 멈췄습니다. 대사가 물었어요. 당신 새아버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아세요?
대사가 서랍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건 2008년에 우리 회사가 당신 새아버지 회사에 보낸 협력 제안서입니다. 저는 파일을 받아들었어요. 펼쳐보니 정말 제안서였습니다. 함께 기술을 개발하자 상생하자는 내용이었죠. 대사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라 파트너가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왜요? 대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자존심 때문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제안서를 읽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만약 새아버지가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회사가 살아남았을까? 대사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당신 새아버지를 죽인 게 아닙니다. 시대가 변했고 그는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대사가 일어났어요. 생각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사관을 나오는 길 저는 노란 봉지를 손에 쥐고 있었어요. 택시를 타고 사무실로 돌아가는 동안 저는 봉지를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해서 책상에 앉았어요. 그리고 봉지를 서랍에 넣으려다가 멈췄습니다. 아니야. 저는 봉지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가 틀렸다는 걸, 새아버지도 틀렸다는 걸.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대사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기계는 빼앗아도 정신은 빼앗지 못합니다. 그리고 새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쓰러지기 전날 그가 제게 했던 말. 레나, 나는 변화를 두려워했어. 그게 내 가장 큰 실수였어. 저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노란 봉지가 보였어요. 쓰레기통에 버렸는데도 계속 눈에 밟혔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버린 건 커피가 아니라 진실이라는 걸. 사흘 후 저는 텍사스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현장 점검 명령이 떨어졌거든요. 테일러시에 도착하니 공장 앞이 전쟁터 같았어요. 주방위군 트럭이 공장을 둘러싸고 저격수가 옥상에 올라가 있었고 철조망이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헬멧과 방탄조끼를 착용한 군인들이 저를 맞이했죠. 지휘관이 다가왔어요. 하츠필드 씨, 상황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장 안으로 들어가는 길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거대한 시설이었지만 너무 조용했습니다. 기계 소리도 사람 소리도 냉각 시스템의 숨소리마저 없었어요. 클린룸 입구에 섰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하얀 방이 펼쳐졌죠. 하지만 장비들이 모두 꺼져 있었어요. 기술팀이 메인 컴퓨터로 갔습니다. 전원을 켜려는 순간 화면에 메시지가 떴어요. 생체 인증 필요. 등록 사용자만 접근 가능. 홍채 스캐너가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인식되지 않았죠. 지문 인식도 시도했어요. 역시 거부됐습니다. 음성 인식까지 시도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모든 길이 막혀 있었어요. 지휘관이 말했습니다. 국방부 사이버팀을 투입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1시간 후 사이버팀이 도착했습니다. 노트북을 연결하고 해킹을 시도했죠. 하지만 시스템은 양자 암호화로 버텼어요. 무차별 대입 공격을 하려는 순간 경고 메시지가 떴습니다. 무단 접근 감지. 데이터 삭제 프로토콜 활성화. 팀장이 소리쳤어요. 중단하세요. 데이터가 자동 삭제되고 있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지휘관이 결정했어요. 물리적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제어 시스템을 분해하세요. 기술자들이 장비를 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사를 풀고 패널을 열었죠. 그 순간 경보음이 울렸어요. 화학물질 누출 경고. 갑자기 하얀 증기가 분출했습니다. 불산가스였어요. 모두 대피하세요. 사람들이 뛰쳐나갔습니다. 저도 뛰었죠. 밖으로 나와 뒤를 돌아보니 클린룸 안의 장비들이 부식되고 있었어요. 수천억 원짜리 기계들이 순식간에 고철로 변했습니다. 저는 무릎이 꺾였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게 왜 아무것도 아니지? 지휘관이 다가왔습니다. 하츠필드 씨, 괜찮으세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때 한 군인이 뭔가를 들고 왔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노트였어요. 저는 노트를 받아들었습니다. 손글씨로 적힌 기록이었죠. 2022년 3월 5일. 오늘도 수율 개선 실패. 컵라면 먹으며 재분석. 2022년 5월 12일. 석 달째 집에 못 감. 아이 생일도 놓침. 미안해. 2023년 1월 8일. 동료가 쓰러졌다. 병원에 실려갔다. 하지만 우리는 멈출 수 없다. 우리가 멈추면 대한민국이 멈춘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건 도둑의 기록이 아니었어요. 살기 위해 끝까지 버틴 사람들의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페이지를 넘겼어요. 2023년 6월 23일. 드디어 목표 수율 달성. 팀원들과 울었다. 우리가 해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2023년 12월 31일. 올해를 돌아본다. 힘들었지만 후회 없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내년에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공장 외벽으로 걸어갔습니다. 벽에 뭔가 적혀 있었거든요. 페인트로 쓴 문장이었어요. 우리는 떠나지만 우리의 정신은 여기 남는다. 저는 그 문장 앞에 섰습니다. 한참을 서 있었죠. 그리고 깨달았어요. 제가 싸우려 했던 건 사람들이 아니라 제 편견이었다는 걸. 제가 무너뜨리려 했던 건 기술이 아니라 제 자존심이었다는 걸.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낯설었어요. 제가 믿던 정의가 사실은 오만의 다른 이름이었다는 걸 처음으로 인정하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노란 봉지를 떠올렸어요. 그 봉지를 쓰레기통에서 꺼냈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저는 불을 끄고 누웠어요. 어둠 속에서 새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레나, 나를 죽인 건 그들이 아니야. 저는 속삭였어요. 알아요, 아빠. 이제 알아요.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랜만에 흘리는 진짜 눈물이었어요. 월요일 아침 뉴욕 증시가 개장하자마자 지옥이 펼쳐졌습니다. 빅테크 주가 폭락, 다우지수 11% 급락, 서킷 브레이커 발동.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어요. 재무장관, 연준 의장, 기업 CEO들. 모두가 소리쳤습니다. 뭐 하고 있냐, 당장 해결하라. 저는 상황실로 뛰어갔습니다. 모니터마다 빨간색이었어요. 생산 중단, 물류 마비, 물가 급등. 전화는 불이 났고 욕설 메일이 쏟아졌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소리쳤어요. 텍사스에서 컨테이너 도착했대요. 일본 라피더스 칩이요. 드디어. 저는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끝이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어요. 오후 2시 검증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술팀장 데이비드가 창백한 얼굴로 들어왔죠. 레나, 이거. 그는 보고서를 제게 건넸어요. 저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숫자를 봤죠. 수율 0.5%. 저는 다시 읽었습니다. 착각인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어요. 85%가 아니라 0.5%. 1000개 중 5개만 작동. 계산기도 만들 수 없는 수준.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데이비드가 말했어요. 샘플 전체를 테스트했어요. 결과는 같아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내가 나라를 벼랑으로 민 게 예쁜 숫자 하나 때문이라니. 누군가가 소리쳤어요. 히비키 미나토한테 연락하세요.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일본 라피더스 본사에도 연락했지만 통화 중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컴퓨터로 이메일이 도착했어요. 발신자는 익명.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히비키 미나토의 내부 이메일 기록이었죠. 첫 번째 이메일. 레나 하츠필드는 완벽한 도구다. 복수심을 이용하라. 두 번째 이메일. 미국과 한국이 싸우는 사이 핵심 기술을 빼낸다. 세 번째 이메일. EDA 소스코드 탈취 계획. 예상 시간 3개월.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제가 이용당한 거였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FBI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히비키 미나토를 체포하라고 요청했죠. 하지만 늦었어요. 히비키는 이미 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떠난 뒤였습니다. 그리고 1시간 후 충격적인 뉴스가 터졌어요. 히비키 미나토 도쿄에서 긴급 기자회견. 반도체 핵심 소재 가격 3배 인상. 미국의 관세 50% 부과. 저는 뉴스를 보며 무너졌습니다. 화면에 히비키가 나타났어요.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미국은 한국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틀렸어요. 이제 우리 없이도 못 삽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하츠필드 씨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했어요. 저는 화면을 껐습니다. 숨이 막혔거든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히비키의 전화번호였습니다. 저는 받았습니다. 히비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떠세요, 기분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히비키가 말했습니다. 동맹이요? 국제관계엔 영원한 동맹이 없습니다. 당신은 믿고 싶은 것만 믿었을 뿐이죠.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 말이 제 심장을 찔렀거든요.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에드거 브로디가 들어왔어요. 그는 제 책상에 서류를 던졌습니다. 파면 통지서였죠. 브로디가 말했어요. 내가 일본 자료를 추천했잖아. 회의록에도 그렇게 남아있어.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브로디는 제 등을 밀어놓고 제가 떨어지면 제 몸으로 바닥을 깔게 만든 사람이라는 걸. 저는 일어났습니다. 당신도 알고 있었잖아요. 일본 데이터가 조작됐다는 걸. 브로디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증명해봐. 증거가 있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브로디가 나가고 저는 혼자 남았어요. 창밖을 보니 사람들이 시위하고 있었습니다. 플래카드가 보였죠. 한국과 협상하라. 우리를 살려달라. 저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전 세계 뉴스가 터졌어요. 한국 컨테이너선들이 미국이 아니라 유럽 함부르크로 방향을 틀었다는 속보. 유럽연합이 한국과 전략 동맹을 맺고 파격 조건을 제시했다는 발표. 미국이 압박하자 유럽이 나토 탈퇴까지 고려한다는 충격 발언. 세계의 축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 틈에서 미국만 혼자 남았습니다. 저는 결국 결심했어요. 한국 대사관으로 가야겠다고. 다음 날 아침 저는 대사관 로비에 앉았습니다. 접수처에서 면회 신청을 했지만 기다리라고 했어요. 저는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났어요. 2시간이 지났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오후가 되었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직원이 다가와 말했어요. 대사님이 바쁘셔서 오늘은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로비불이 하나둘 꺼졌어요. 저는 여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다리가 저렸지만 움직이지 못했거든요. 자정이 지나고 새벽이 되었습니다. 12시간이 흘렀어요.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윤태호 대사가 나타났죠. 그는 저를 보고 다가왔어요. 하츠필드 씨, 들어오세요. 저는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비틀거렸습니다. 대사가 제 팔을 잡아줬어요. 천천히 가시죠. 대사실로 들어가 앉았습니다. 대사가 말했어요. 형식은 받지 않습니다. 진심만 받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틀렸습니다. 제 오만이 나라를 망쳤습니다. 대사가 서랍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2008년 협력 제안서였어요. 함께 성장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거절당했죠.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대사가 말했어요. 레나 씨, 우리가 원하는 건 복수가 아닙니다. 그럼 뭘 원하세요? 존중입니다. 저는 그를 쳐다봤어요. 대사가 말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공개 사과. 그리고 30년간 한국 기술 주권을 침해하지 않겠다는 협정.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날 저는 백악관 브리핑룸 단상에 올랐어요. 전 세계 언론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90도로 허리를 굽혔어요. 제 잘못이었습니다. 한국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저는 편견으로 판단했고 오만으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양국 관계를 해쳤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저는 고개를 들고 카메라를 봤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 대사관에서 노란 봉지가 다시 제 앞에 놓였습니다. 믹스커피였어요. 저는 봉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물을 부었죠. 향이 퍼졌어요. 달콤하고 따뜻한 향.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쓰고 달고 단순한데 깊었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음료가 아니라 시간의 맛이라는 걸, 사람의 맛이라는 걸, 버틴 자의 맛이라는 걸. 석 개월 후 텍사스 공장 정문에는 성조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걸렸습니다. 기계는 한국 엔지니어의 생체 인증을 받고 마치 잠에서 깨어나듯 가동을 시작했죠. 저는 사직서를 냈어요.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순간 인천행 편도 티켓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제가 증오했던 나라로. 하지만 이제는 제가 배우러 가는 나라로. 비행기 창밖으로 태평양이 보입니다. 저는 노란 봉지를 가방에서 꺼냈어요.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진짜 강함은 힘이 아니라 품격이라는 걸. 진짜 승리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함께 일어서는 거라는 걸. 한국이 제게 가르쳐 준 건 기술이 아니었어요. 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을 이제 제가 배우러 갑니다. 감동특별시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작은 관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감동 시민들의 이야기는 내일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